서울 중구의 한 갤러리 입구에서 박서윤은 검은 정장 차림으로 조용히 서 있었다. 오늘은 남편 정도훈의 추모 전시회 개막일이었다. 그가 평생 그려온 풍경화들이 하얀 벽면에 정갈하게 걸려 있었고 그 앞으로 조문객들이 발걸음을 늦춰가며 지나갔다. 정말 아름다운 작품들이에요. 도훈 선생님의 마지막 작품까지 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사람들의 위로 인사가 계속 이어졌지만 서윤의 마음은 텅 빈 것 같았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석 달. 그동안 장례식과 뒷정리로 바쁘게 지내다 보니 슬퍼할 틈도 없었는데 이제야 현실이 실감났다. 어머님, 잠시 휴식하세요. 제가 인사를 받을게요. 남편의 제자였던 화가가 다가와 말했다. 서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갤러리 한편의 소파로 걸어갔다. 검은 핸드백을 무릎에 올리고 앉아서 남편의 그림들을 바라보았다. 저기 걸린 바닷가의 오후. 15년 전 민호를 잃었던 그 해변을 그린 작품이었다. 남편은 그 이후로도 몇 번씩 그 바다를 그렸다. 마치 그 속에서 무엇인가를 찾으려는 듯이. 실례합니다. 낮고 차분한 남자 목소리가 들렸다. 서윤이 고개를 들자 30 초반으로 보이는 정장 차림의 청년이 서 있었다. 깔끔하게 빗어넘긴 머리와 단정한 인상이 인상적이었다. 안녕하세요. 저는 류현이라고 합니다. 청년이 공손히 인사했다. 그의 목소리에서 뭔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지만 서윤은 확신할 수 없었다. 정도훈 선생님의 작품을 정말 좋아했습니다. 특히 바다를 그린 작품들이 마음에 깊이 남아요. 류현은 바닷가의 오후 쪽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의 옆모습을 보던 서윤은 순간 숨이 멎을 것 같았다. 코끝에 작은 점, 살짝 처진 눈꼬리의 모양이 너무나 익숙했다. 혹시 전에 뵌 적이 있나요? 서윤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류현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처음 뵙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의 작품은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해외에서 생활할 때도 한국 작가들의 전시회는 빼놓지 않고 봤거든요. 해외라는 단어에 서윤의 가슴이 두근거렸다. 15년 전 민호가 사라진 후 남편은 해외 입양 기관들을 샅샅이 뒤졌다. 혹시 아이가 어디선가 살아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버리지 못했던 것이다. 그럼 지금은 한국에 정착하신 건가요? 네, 작년에 돌아왔습니다. 문화재단 일을 하고 있어요. 류현이 명함을 건넸다. 류현 문화재단 이사장이라는 글자가 보였다. 서윤이 명함을 받으려는 순간 그의 왼손이 눈에 들어왔다. 약지와 새끼손가락이 붙어있는 선천적 기형이었다. 서윤의 손이 떨렸다. 명함이 바닥에 떨어졌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류현이 명함을 주우며 걱정스럽게 물었다. 그 순간 서윤은 15년 전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다. 3살 민호의 작은 손. 왼손 약지와 새끼손가락이 붙어 있어서 의사가 나중에 수술을 권했던 그 손. 민호. 서윤의 입술에서 아들의 이름이 흘러나왔다. 류현의 표정이 순간 굳었다. 죄송한데 누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에요, 죄송해요. 잠시 다른 사람과 착각했나 봐요. 서윤은 황급히 말을 돌렸다. 하지만 눈빛은 류현을 떠나지 못했다. 그가 웃을 때 입꼬리가 올라가는 방식, 머리를 긁을 때의 습관, 심지어 서 있는 자세까지 모든 것이 어린 민호를 떠올리게 했다. 혹시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어디서 태어나셨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서윤의 질문에 류현은 잠시 머뭇거렸다. 글쎄요,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어려서 입양됐거든요. 양부모님은 캐나다 분들이세요. 입양. 그 단어가 서윤의 가슴을 강하게 두드렸다. 그럼 한국에서의 기억은? 거의 없어요. 5살 이전의 기억은 거의 남아있지 않아서요. 류현의 대답에 서윤은 더 이상 말을 이어갈 수 없었다. 너무나 완벽하게 들어맞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너무나 비현실적이기도 했다. 저기, 혹시 몸 어디 아픈 곳은 없으세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류현이 의아해했다. 왜 그런 질문을? 아니에요, 그냥. 건강해 보여서요. 서유는 마음을 진정시키려 애썼다. 하지만 가슴 속에서는 15년간 꺼지지 않았던 희망의 불씨가 다시 타오르고 있었다. 저는 이만 가봐야겠어요. 오늘 좋은 전시회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류현이 인사를 하고 돌아서려 했다. 그때 서윤이 벌떡 일어났다. 잠깐만요. 류현이 걸음을 멈췄다. 혹시 다음에 차 한잔 하실 수 있을까요? 남편이 평생 찾던 사람과 닮으셔서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요. 류현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럼 연락드리겠습니다. 류현이 나간 후 서윤은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갤러리 안의 사람들과 그림들이 흐릿하게 보였다. 오직 방금 전 청년의 모습만이 선명하게 머릿속에 남아 있었다. 그 순간 갤러리 벽에 걸린 남편의 마지막 작품 돌아올 바람이 눈에 들어왔다.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형상화한 작품이었는데 남편은 그 그림을 그리며 이런 말을 했었다. 언젠가는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이 바람을 타고 다시 돌아올 거야. 서유는 눈물이 흘러내리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15년 만에 처음으로 느끼는 희망의 눈물이었다. 집으로 돌아온 서유는 거실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다. 류현과의 만남이 꿈만 같았다. 하지만 그의 왼손에 있던 흔적은 너무나 생생했다. 정확히 민호와 같은 자리, 같은 모양이었다. 서유는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바라보았다. 남편 도훈이 3살 민호를 안고 웃고 있는 사진이었다. 민호는 작은 손을 카메라 쪽으로 뻗고 있었는데 그 왼손의 기형이 또렷하게 보였다. 당시에는 그저 아이의 특징 중 하나일 뿐이었다. 민호야. 서윤이 사진 속 아들의 얼굴을 손끝으로 쓰다듬었다. 둥근 눈, 오똑한 코, 환하게 웃는 입. 류현의 얼굴이 겹쳐 보였다. 15년 전 그날의 기억이 물밀듯 밀려왔다. 2010년 8월, 강릉 해변이었다. 도훈의 휴가차 가족여행을 떠났던 때였다. 민호는 그때 겨우 3살이었지만 바다를 무척 좋아했다. 엄마, 물고기, 물고기. 민호가 파도가 밀려오는 곳에서 신나게 뛰어다녔다. 서유는 파라솔 아래 앉아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고 도훈은 근처에서 스케치북에 바다 풍경을 그리고 있었다. 민호야, 너무 깊은 데 가면 안 돼. 서윤이 소리쳤지만 민호는 더 큰 파도를 보려고 바다 쪽으로 걸어갔다. 그 순간 평소보다 높은 파도가 밀려왔다. 민호. 서윤이 벌떡 일어났지만 아이의 모습은 이미 파도에 휩쓸려 보이지 않았다. 도훈아. 민호가. 남편이 스케치북을 던지고 바다로 뛰어들었다. 해변의 사람들도 모두 달려와 수색에 나섰다. 해경까지 출동했지만 민호를 찾을 수 없었다. 그날 밤 서유는 해변에서 한치도 떠나지 못했다. 분명히 어디선가 살아있을 거야. 민호는 수영을 할 줄 알았잖아. 도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3살 아이가 그 큰 파도에서 살아남을 가능성은 희박했다. 사흘 후에야 서울로 돌아왔지만 도훈은 포기하지 않았다. 전국의 고아원과 입양기관에 민호의 사진을 보냈다. 혹시 기억을 잃은 채 어디선가 발견되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품고 서유는 안방으로 들어가 옷장 깊숙한 곳에서 낡은 상자를 꺼냈다. 민호와 관련된 모든 것들이 들어있는 상자였다. 아기 옷, 장난감, 그리고 두툼한 일기장 여러 권. 도훈이 민호를 찾기 위해 쓴 수사 일기들이었다. 서유는 마지막 일기장을 펼쳤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일주일 전에 쓴 글이었다. 2025년 5월 20일. 오늘 해외 입양기관에서 연락이 왔다.
2010년 8월경 한국에서 온 남자아이가 캐나다로 입양되었다는 정보를 확인했다. 나이가 맞다. 위치도 맞다. 그 아이는 기억상실 증세가 있었다고 한다. 담당자는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더 자세한 정보는 줄 수 없다고 했지만 한 가지는 확실히 말해줬다. 그 아이에게 선천적 기형이 있었다고. 왼손 약지와 새끼손가락이. 서윤에게 말해야 할까? 아직 확실하지 않은데 희망을 주는 게 맞을까? 좀 더 확인해보자. 만약 정말 민호라면. 서윤의 손이 떨렸다. 일기는 여기서 끝났다. 도훈은 이 글을 쓴 일주일 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다음 페이지를 넘기자 끼워둔 종이 한 장이 나왔다. 류현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 그리고 그 밑에는 문화재단 이사장, 캐나다 교포, 추정 나이 33세라는 메모가 있었다. 도훈이가 이미 알고 있었구나. 서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남편은 이미 류현을 찾아낸 상태였던 것이다. 그런데 왜 자신에게 말하지 않았을까? 서윤은 남편의 휴대폰을 꺼냈다. 사고 후 경찰에서 돌려받았지만 차마 열어보지 못했던 것이다. 통화 기록을 확인해 보니 돌아가시기 전날 류현이라는 이름으로 저장된 번호에 전화를 걸었다는 기록이 있었다. 여보씨, 안녕하세요. 갑자기 연락드려 죄송합니다. 저는 정도훈이라고 하는데요. 도훈이 남긴 음성 메시지가 있었다. 서윤은 떨리는 손으로 재생 버튼을 눌렀다. 혹시 시간이 되시면 한번 만나 뵙고 싶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찾고 있던 분과 관련된 일이라서요.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음성 메시지는 거기서 끝났다. 류현의 답장은 없었다. 서윤은 류현의 번호를 확인했다. 오늘 받은 명함의 번호와 동일했다. 남편은 분명 류현이 민호라는 것을 확신했던 것 같았다. 그런데 왜 만나기 전에 세상을 떠난 걸까? 서윤은 민호의 어린 시절 사진들을 다시 펼쳐놓았다. 돌잔치 때의 사진, 첫 생일 사진, 두 돌 때의 사진들. 사진 속 민호의 얼굴을 류현의 얼굴과 하나하나 비교해 보았다. 눈썹의 모양, 이마의 넓이, 턱선의 각도. 1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기본적인 골격은 변하지 않는 법이었다. 류현은 분명 민호가 자란 모습이었다. 그 순간 현관 초인종이 울렸다. 서윤이 인터폰을 확인하자 택배기사가 서 있었다. 정도훈님 앞으로 온 우편물입니다. 서윤이 문을 열고 받아보니 해외에서 온 등기 우편이었다. 발신인은 캐나다 입양기관이었다.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뜯었다. 영어로 쓰인 편지였는데 핵심 내용은 이랬다. 정도훈 씨의 문의에 대한 답변으로 2010년 8월 한국에서 입양된 아동의 정보를 제한적으로나마 공유드립니다. 해당 아동은 현재 성인이 되어 한국으로 돌아가 생활하고 있으며 본인의 출생 배경에 대해 알고 싶어 합니다. 만약 생물학적 가족과의 만남을 원하신다면 저희 기관이 중개할 수 있습니다. 편지 마지막에는 연락처와 함께 이런 문장이 있었다. 해당 아동의 현재 이름은 류현라이언 류입니다. 서윤은 편지를 꽉 쥐고 주저앉았다. 이제 확실했다. 류현은 정말 민호였다. 남편 도훈이 평생에 걸쳐 찾던 아들이었다. 여보, 당신이 찾은 게 맞았어요. 우리 민호가. 우리 아들이 돌아왔어요. 서윤은 남편의 영정 앞에서 오열했다. 15년간의 기다림이 끝났다는 안도감과 동시에 남편이 이 순간을 함께 하지 못한다는 슬픔이 복받쳤다. 하지만 이제 해야 할 일이 있었다. 류현에게 진실을 말해야 했다. 그가 받아들일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시도는 해봐야 했다. 서윤은 류현의 명함을 꺼내 들었다. 내일 당장 연락해서 만나자고 해야겠다. 15년간 잃어버렸던 시간을 되찾기 위해서. 강남구 청담동의 한 고급 카페. 서윤은 창가 자리에 앉아 손목시계를 바라보았다. 약속 시간보다 10분 일찍 도착했지만
마음은 이미 1시간 전부터 뛰고 있었다. 어젯밤 류연에게 전화를 걸어 만남을 청했을 때 그는 흔쾌히 응해 주었다. 어머님, 제가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언제든지요.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정중하고 따뜻했다. 하지만 서윤에게는 그 어떤 소리보다 익숙하게 들렸다. 어린 민호가 엄마 사랑해라고 말하던 그 목소리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 같았다. 죄송합니다. 조금 늦었네요. 문득 뒤에서 들린 목소리에 서윤이 돌아보았다. 류현이 네이비 정장 차림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어제보다 더 젊어 보였다. 햇살이 그의 얼굴을 비추자 민호의 어린 시절과 더욱 닮아 보였다. 아니에요. 저도 방금 왔어요. 서윤이 일어나 인사했다. 류현은 그녀의 맞은편에 앉으며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에서 서윤은 또 한 번 가슴이 뛰는 것을 느꼈다. 민호는 웃을 때 항상 오른쪽 입꼬리가 먼저 올라갔는데 류현도 똑같았다. 커피 드릴까요? 류현이 메뉴판을 건네며 물었다. 그의 손에서 어제 본 왼손 기형이 다시 보였다. 약지와 새끼손가락이 붙어있는 모습이 너무나 선명했다. 아메리카노로 주세요. 저도 같은 걸로 하겠습니다. 류현이 주문을 하러 가는 사이 서윤은 그의 걸음걸이를 유심히 보았다. 살짝 안짱다리였던 어린 민호의 특징이 여전히 남아있었다.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이 청년은 분명 자신의 아들이었다. 여기 있어요. 류현이 커피 2잔을 가져와 앉았다. 그런데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으시다고 하셨는데 그 전에 먼저 당신에 대해 좀 더 알고 싶어요. 어제 해외에서 생활하셨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디서 자라셨나요? 서윤의 질문에 류현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답했다. 캐나다 토론토에서 자랐습니다. 양부모님은 한국계 캐나다인이셨어요. 아버지는 건축가, 어머니는 피아니스트였죠. 그럼 어린 시절이 행복하셨겠네요. 네, 정말 좋은 분들이셨어요. 저를 친아들처럼 키워주셨고 좋은 교육도 받게 해주셨고요. 대학은 경영학과 미술사학을 복수 전공했습니다. 류현이 말하는 동안 서윤은 그의 표정을 놓치지 않으려 애썼다. 양부모에 대해 말할 때는 진심으로 감사해야 하는 표정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어딘가 빈 공간이 있는 것 같기도 했다. 그런데 왜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셨나요? 글쎄요, 뭔가 끌리는 게 있었어요. 어려서부터 한국 문화에 유독 관심이 많았거든요. 특히 전통 회화 쪽에요. 양어머니가 저에게 한국어도 가르쳐 주셨고요. 류현이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다. 사실 솔직히 말하면 제 출생에 대해 궁금한 것도 있었어요. 양부모님께서는 제가 고아원에서 왔다고만 하셨거든요. 구체적인 상황은 모르신다고 하시면서요. 서윤의 가슴이 뛰었다. 류현도 자신의 과거를 찾고 있었던 것이다. 혹시 한국에 와서 뭔가 찾으신 게 있나요? 아직은 특별한 건 없어요. 다만 이상한 게 가끔 바다를 보면 묘한 기분이 들어요. 뭔가 그리운 듯한, 동시에 무서운 듯한. 설명하기 어려운 감정이에요. 서윤은 숨을 가다듬었다. 민호가 실종된 곳이 바다였다. 무의식 깊은 곳에 그 기억이 남아있는 건 아닐까? 혹시 물을 무서워하시나요? 아니요. 오히려 수영을 잘해요. 어릴 때부터 양아버지가 가르쳐 주셔서. 근데 이상하네요. 류현이 갑자기 멈췄다. 뭐가 이상한가요? 양아버지가 처음 수영을 가르쳐 주실 때 제가 이미 기본적인 동작을 알고 있었다고 하셨거든요. 5살 때였는데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닌데 물을 전혀 무서워하지 않았다고. 지금 생각해보니 정말 신기하네요. 서윤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민호는 생후 6개월부터 베이비 수영을 시켰다. 그래서 물을 무서워하지 않았던 것이다. 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비극으로 이어졌었다. 또 다른 기억은 없으세요? 아주 어린 시절에.
류현이 잠깐 생각에 잠겼다. 가끔 꿈에서 여자분이 나와요. 젊은 여성인데 따뜻한 목소리로 제 이름을 부르죠. 그런데 류현이 아니라 다른 이름이에요. 어떤 이름인가요? 서윤의 목소리가 떨렸다. 민호? 맞나? 확실하지 않아요. 꿈이라서. 그 순간 서윤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눈물이 뺨으로 흘러내렸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제가 이상한 말을 했나요? 류현이 당황해서 휴지를 건넸다. 그 손짓까지도 어린 민호와 똑같았다. 민호는 서윤이 울 때마다 작은 손으로 눈물을 닦아주곤 했었다. 죄송해요. 너무 감정적이 되었네요. 서윤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혹시 제가 어떤 나쁜 기억을 떠올리게 한 건 아닌가요? 아니에요. 오히려 좋은 기억이에요. 아주 소중한. 서윤이 핸드백에서 작은 사진 한 장을 꺼냈다. 3살 민호가 바다에서 웃고 있는 사진이었다. 이 아이를 혹시 보신 적 있나요? 류현이 사진을 받아 들여다보았다. 그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이건. 이 아이는 제 아들 민호예요. 15년 전에 잃어버린. 류현이 사진을 보며 손을 떨었다. 마치 거울을 보는 것 같았다. 아니, 어린 시절의 자신을 보는 것 같았다. 이상해요. 이 아이가 왜 이렇게 익숙하죠? 류현의 목소리가 흔들렸다. 혹시 당신이 민호가 아닐까요? 서윤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류현은 사진을 놓지 못한 채 서윤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다. 저는 정말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 사진을 보니까 뭔가가 올라와요. 기억이 아니라 감정이. 따뜻한 감정이. 그 순간 류현의 휴대폰이 울렸다. 그는 황급히 전화를 받았다. 네, 지연아. 뭐? 지금? 알겠어. 바로 갈게. 류현이 전화를 끊고 서윤을 바라보았다. 죄송해요. 급한 일이 생겨서 먼저 가봐야겠어요. 아들이요? 네, 7살 진우가 갑자기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어요. 아내가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렵다고. 류현이 일어서며 사진을 서윤에게 돌려주려 했다. 하지만 서윤이 손을 저었다. 그 사진은 가져가세요. 그리고 시간이 되시면 다시 만나요. 류현은 사진을 꼭 쥐고 고개를 끄덕였다. 네, 꼭 다시 연락드릴게요. 그리고 어머님. 네? 만약 정말 만약에 말이에요. 그렇다면 저를 15년 동안 찾아주셔서 고마워요. 류현이 나간 후 서윤은 한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류현이 아들이 있다는 것도 놀라웠지만 마지막에 한 말이 더 충격적이었다. 그는 이미 어느 정도 진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 같았다. 서윤은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민호야, 이제 정말 너를 찾은 걸까? 하늘에서는 따뜻한 햇살이 내리고 있었다. 서울대병원 소아과 병동. 류현은 유리창 너머로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아들 진우를 바라보고 있었다. 7살 아이는 각종 의료 장비에 둘러싸인 채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여보, 의사 선생님이 오신다고 해요. 아내 지연이 다가와 류현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그녀의 눈은 밤새 울어서 빨갛게 부어 있었다. 진우 아빠 어머니. 김도현 과장이 차트를 들고 다가왔다. 50대 중반의 그는 소아혈액 종양과의 베테랑 의사였다. 아이 상태는 어떤가요? 류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일단 급성기는 넘겼습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상황이 그리 좋지 않습니다. 진우가 앓고 있는 것은 희귀 혈액질환인 재생불량성 빈혈이에요. 지연이 손으로 입을 막았다. 이 병은 골수에서 혈액세포를 제대로 만들어내지 못하는 질환입니다. 현재로서는 골수 이식이 가장 확실한 치료법이에요. 골수 이식이요?
네, 하지만 문제는 적합한 기증자를 찾는 것입니다. 가족 간에 일치할 확률이 25% 정도인데 부모님 검사 결과 둘 다 맞지 않았어요. 류현이 주먹을 꽉 쥐었다. 자신이 입양하라는 사실이 이런 상황에서는 더욱 절망적으로 느껴졌다. 다른 방법은 없나요? 비혈 연자 중에서 찾아야 합니다. 하지만 진우의 경우 특수한 혈액형을 가지고 있어서 HLA 타입이 매우 희귀해요. 한국인 중에서 일치할 확률이 10만 분의 1 정도입니다. 김 과장의 말에 지연이 무너지듯 의자에 주저앉았다. 그럼 진우는? 포기하지 마세요. 전국의 골수은행에 등록해서 찾아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모르니 가족력을 좀 더 자세히 조사해보는 것도 도움이 될 거예요. 가족력. 류현에게는 없는 것이었다. 의사가 떠난 후 류현은 복도 벤치에 앉아 머리를 감싸 쥐었다. 어제 서윤을 만나면서 받은 충격도 가시지 않은 상태에서 아들의 병까지. 너무 많은 일이 한꺼번에 벌어지고 있었다. 주머니에서 서윤이 준 사진을 꺼냈다. 어린 민호가 해변에서 웃고 있는 모습. 자신과 너무나 닮은 그 얼굴을 보면 이상한 감정이 밀려왔다. 여보, 뭘 보고 있어요? 지연이 다가와 사진을 보았다. 이 아이는 누구예요? 우리 진우와 비슷하게 생겼네요. 어떤 분이 주신 건데. 잃어버린 자녀의 사진이래요. 아, 그런 슬픈 일이. 그런데 정말 진우랑 닮았어요. 특히 눈매가. 지연의 말에 류연의 가슴이 뛰었다. 민호와 진우가 닮았다는 것은 자신이 정말 민호일 가능성을 더욱 뒷받침하는 것 아닐까? 여보, 저 잠깐 나갔다 올게요. 급히 확인해야 할 일이 있어서. 류현은 병원을 나와 택시를 탔다. 목적지는 서울시립도서관이었다. 자신의 과거를 정확히 알아야 할 필요가 있었다. 도서관에 도착한 류현은 2010년 8월의 신문 자료를 찾기 시작했다. 강릉, 실종, 어린이라는 키워드로 검색하자 관련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다. 강릉 해변에서 3세 남아 실종. 정민호 군, 파도에 휩쓸려 행방불명. 기사를 읽는 류현의 손이 떨렸다. 실종된 아이의 이름이 정민호였다. 그리고 기사에는 부모의 이름도 나와 있었다. 아버지 정도훈 당시 45세, 소설가, 어머니 박서윤 당시 43세. 이럴 수가. 류현은 더 많은 기사들을 찾아 읽었다. 대대적인 수색 작업이 벌어졌지만 결국 아이를 찾지 못했다는 내용들이었다. 그리고 한 기사에서 결정적인 내용을 발견했다. 실종된 정민호 군은 왼손 약지와 새끼손가락이 붙어있는 선천적 기형을 가지고 있어 식별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경찰은 밝혔다. 류현은 자신의 왼손을 바라보았다. 어릴 때부터 컴플렉스였던 그 기형이 이제는 자신의 정체성을 증명하는 결정적 증거가 되고 있었다. 휴대폰으로 서윤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어머니. 아니, 서윤 씨. 네, 류현 씨. 진우는 괜찮나요? 병원에 있어요. 그런데 제가 도서관에서 확인해 봤는데 류현이 망설였다. 2010년 강릉에서 실종된 정민호에 대한 기사들을 봤어요. 저와 너무 많은 것이 일치해요. 전화 너머로 서윤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 정말 제가 민호가 맞나요? 제가 확신해요. 당신은 분명 제 아들이에요. 그 순간 류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33년간 알지 못했던 자신의 정체성이 마침내 명확해지는 순간이었다. 그런데 지금 중요한 것은 진우예요. 의사가 골수이식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가족력을 알아야 한다고. 혈액 검사를 해보겠어요. 서윤이 즉시 대답했다. 제가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뭐든지 하겠어요. 지금 당장 병원으로 가도 돼요. 정말 괜찮으세요? 민호야, 너는 내 아들이야. 그리고 진우는 내 손자고. 가족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서윤이 처음으로 류현을 민호라고 불렀다. 그 순간 류현의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터져나왔다. 그동안 느끼지 못했던 소속감, 뿌리에 대한 갈망이 해소되는 느낌이었다. 어머니. 류현이 처음으로 서윤을 어머니라고 불렀다. 1시간 후 서윤이 병원에 도착했다. 류현과 지연이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어머니, 이쪽은 제 아내 한지연이에요. 지연아, 이분이. 안녕하세요. 지연이 공손히 인사했지만 표정은 복잡했다. 갑자기 나타난 시어머니에 대한 당혹감과 함께 아들의 병 때문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다. 진우 어머니, 반가워요. 걱정이 많으시겠어요. 서윤이 지연의 손을 잡았다. 그 따뜻한 손길에 지연의 긴장이 조금 풀렸다. 김 선생님께서 대기하고 계세요. 바로 검사 받으시죠. 류현의 안내로 이들은 검사실로 향했다. 김도연 과장이 서윤을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다. 박서윤 선생님 아니세요? 제가 의대생 때 선생님 남편분의 전시회를 본 적이 있어서. 정도훈 화백님의. 네, 맞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곳에? 류현 씨가. 제 아들이에요. 김 과장이 깜짝 놀랐다. 그럼 할머니이신 거네요? 그럼 더욱 희망적이겠는데요. 조부모와 손자 간에도 골수 적합성이 있을 수 있거든요. 혈액 검사가 시작됐다. 서윤의 피를 뽑으면서 김 과장이 말했다. 결과는 3일 후에 나와요. 만약 적합하다면. 아니, 적합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검사가 끝나고 이들은 병실로 향했다. 잠들어 있는 진우를 보며 서윤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저희 민호를 닮았네요. 아니, 민호의 아들이니까 당연하겠지만.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류현이 서윤의 손을 잡았다. 이제 우리는 가족이에요. 15년 늦었지만 다시 만났으니까. 그날 밤 류현은 도훈의 일기장을 읽었다. 서윤이 가져온 것이었다. 우리 민호가 살아있다면 지금쯤 어떤 모습일까? 키가 크고 똑똑하고 착한 청년이 되어 있을까? 언젠가 만날 수 있다면 가장 먼저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다.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류현은 일기장을 덮고 하늘을 바라보았다. 아버지, 저는 잘 자랐어요. 그리고 이제 어머니를 만났어요. 미안해하지 마세요. 15년간의 공백이 조금씩 메워지고 있었다.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사흘. 서윤과 류현은 병원에서 거의 시간을 보냈다. 진우의 상태는 안정적이었지만 언제든 악화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 할머니는 누구예요? 둘째 날, 진우가 잠깐 깨어나서 서윤을 보며 물었다. 아이의 창백한 얼굴에도 류현을 닮은 미소가 어려 있었다. 할머니는 아빠의 엄마야. 서윤이 진우의 작은 손을 잡으며 말했다. 15년 만에 손자를 만나는 순간이었다. 그럼 할머니도 아빠처럼 손가락이 붙어 있어요? 진우가 천진하게 물었다. 류현이 당황해하자 서윤이 웃으며 대답했다. 아니야, 할머니는 다르게 생겼어. 하지만 할머니도 아빠를 정말 많이 사랑해. 저도 아빠 사랑해요. 그리고 할머니도 사랑해요. 진우의 말에 서윤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이 작은 생명이 자신의 혈육이라는 생각에 가슴이 뜨거워졌다. 그때 김도연 과장이 차트를 들고 들어왔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에게 집중됐다. 류현과 지연이 손을 꼭 잡았고 서윤은 숨을 죽였다. 박서윤님의 HLA 검사 결과. 놀랍게도 진우와 완전히 일치합니다. 정말요? 지연이 벌떡 일어났다. 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김 과장이 잠시 멈췄다. 유전적 일치율이 할머니 마이너스 손자 관계를 넘어서네요. 이 정도 수치면 어떤 정도인가요? 류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직계혈족, 그것도 모자 관계 수준입니다.
박서윤님이 류현님의 생물학적 어머니가 맞다는 것을 의학적으로 확증하는 결과예요. 그 순간 병실은 정적에 휩싸였다. 모든 의혹이 완전히 사라진 순간이었다. 류현이 주저앉으며 얼굴을 감쌌다. 33년간의 정체성 혼란이 마침내 끝나는 순간이었다. 민호야. 서윤이 다가가 류현의 어깨를 안았다. 15년간 기다려온 포옹이었다. 어머니. 정말 어머니가 맞구나. 류현이 서윤의 품에서 흐느꼈다. 어른이 된 아들을 품에 안은 서윤도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다. 이제 수술 일정을 잡아야겠네요. 다행히 기증자가 건강하시고 의지도 확고하시니 최대한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김 과장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데 골수이식은 기증자에게도 위험이 따릅니다. 전신 마취를 해야 하고. 괜찮아요. 서윤이 단호하게 말했다. 제 손자를 살릴 수 있다면 무엇이든 하겠어요. 그날 오후 류현과 서윤은 병원 옥상 정원에 앉아 있었다. 민호야, 그동안 많이 힘들었지? 서윤이 아들의 손을 잡으며 물었다. 류현의 왼손에 있는 기영이 더 이상 낯설지 않았다. 어린 민호의 그것과 똑같았다. 힘들지는 않았어요. 양부모님이 정말 잘해주셨거든요. 다만 뭔가 빈 공간이 있었어요. 제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류현이 하늘을 바라보며 말했다. 캐나다에서 살 때도 가끔 한국 드라마를 보면 눈물이 났어요. 왜 그런지 몰랐는데 이제야 알 것 같아요. 우리 민호가 그렇게 컸구나. 서윤이 류현의 어린 시절을 상상하며 말했다. 어머니, 아버지. 아버지는 어떤 분이셨어요? 류현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당신 아버지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 화가였는데 바다를 그리는 걸 좋아했어. 특히 당신을 잃은 후에는 더욱 그랬지. 서윤이 핸드백에서 도훈의 사진 한 장을 꺼냈다. 이분이 아버지예요. 평생 당신을 찾으려고 애쓰셨어. 돌아가시기 전까지도. 류현이 아버지의 사진을 받아들고 한참 바라보았다. 닮았네요. 눈썹이랑 턱선이. 그럼 아버지 아들인걸. 그리고 성격도 비슷해. 조용하고 생각이 깊고. 그때 류현의 휴대폰이 울렸다. 문화재단에서 온 전화였다. 네, 이사장님. 네. 네, 알겠습니다. 류현이 전화를 끊고 한숨을 쉬었다. 무슨 일이야? 재단에서 중요한 전시회 준비 때문에 연락했어요. 제가 계속 병원에만 있을 수는 없는 상황이라. 일 때문에 걱정하지 마. 내가 여기 있을게. 서윤이 말했지만 류현은 복잡한 표정이었다. 사실 좀 무서워요. 뭐가? 갑자기 모든 게 바뀌잖아요. 제 정체성, 가족 모든 것이. 지연이도 아직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것 같고. 류현의 걱정에 서윤이 고개를 끄덕였다. 천천히 해도 돼. 15년을 기다렸는데 조금 더 기다려도 괜찮아. 하지만 진우는 기다릴 수 없잖아요. 그때 지연이 옥상으로 올라왔다. 여보, 여기 있었구나. 진우가 깨어났어. 지연의 표정은 여전히 어색했다. 갑자기 나타난 시어머니에 대한 복잡한 감정이 역력했다. 지연아, 잠깐 이야기하자. 류현이 아내를 따로 불렀다. 어머니, 먼저 가보세요. 저희는 이야기 좀 하고 갈게요. 서윤이 먼저 병실로 내려간 후 류현과 지연이 둘만 남았다. 지연아, 미안해. 갑자기 이런 일이 생겨서. 아니야, 미안할 건 없어. 다만. 지연이 망설였다. 다만 조금 어색해. 갑자기 시어머니가 생겼다는 게. 그리고 우리 결혼할 때는 여보가 고아라고 했잖아. 나도 몰랐어. 정말로. 알아. 하지만 진우 때문에라도 적응해야겠지. 그분이 진우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니까. 지연의 말에 류현이 미안한 표정을 지었다. 사랑해, 지연아. 앞으로 더 잘할게. 나도 사랑해. 그리고
시어머니께서 좋은 분 같아. 진우를 보는 눈빛이 정말 따뜻하더라. 이들이 병실로 돌아가자 서윤이 진우에게 동화책을 읽어주고 있었다. 옛날에 바다에서 길을 잃은 작은 물고기가 있었어. 진우가 할머니의 목소리에 빠져듣고 있었다. 할머니, 그 물고기는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럼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결국 가족을 만났지. 서윤이 진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그 모습을 보며 류현의 가슴이 따뜻해졌다. 어머니, 응, 고마워요. 진우를, 우리를 받아주셔서. 뭘 고마워해. 우리는 가족이잖아. 그 밤 서윤은 집에 돌아와 도훈의 영정 앞에 앉았다. 여보, 우리 민호 찾았어요. 정말 멋진 청년으로 자랐어요. 그리고 손자도 있어요. 예쁜 손자. 서윤의 목소리가 떨렸다. 수술이 성공하면 정말 우리 가족이 다시 모이는 거예요. 당신도 기뻐하겠죠? 영정 속 도훈은 여전히 따뜻한 미소를 지고 있었다. 며칠 후 수술날이 정해졌다. 하지만 서윤은 알지 못했다. 이 수술이 단순한 의료 행위를 넘어 그들 가족에게 또 다른 시련을 가져올 것이라는 것을. 수술 전날 밤, 서울대병원 12층 병실은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내일 오전 8시 서윤의 골수를 채취해 진우에게 이식하는 수술이 예정되어 있었다. 할머니, 내일 아파요? 진우가 침대에 누워 서윤을 바라보며 물었다. 일주일 동안 입원하면서 아이는 많이 야위어 있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또렷했다. 할머니는 괜찮아. 진우만 건강해지면 돼. 서윤이 손자의 이마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하지만 마음 한켠으로는 불안했다. 58세의 나이에 받는 전신 마취가 부담스럽기도 했고 무엇보다 수술이 실패하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이 있었다. 여보, 좀 쉬어요. 내일을 위해서라도. 지연이 다가와 말했다. 며칠 사이 그녀의 태도가 많이 누그러졌다. 시어머니에 대한 어색함보다는 아들을 살리려는 서윤의 마음에 감동받은 것 같았다. 지연아, 고마워. 그동안 힘들었을 텐데. 아니에요. 어머님이 더 힘드셨을 거예요. 15년 만에 아들을 찾았는데 바로 이런 일이 생겨서. 그때 류현이 복도에서 전화 통화를 마치고 들어왔다. 얼굴이 굳어 있었다. 무슨 일이야? 서윤이 아들을 보며 물었다. 재단 이사회에서 연락 왔어요. 제가 너무 오래 자리를 비워서. 류현이 망설였다. 일 때문에 걱정하지 마. 가족이 우선이지. 하지만 제가 책임지고 있는 전시회가 민호야. 서윤이 처음으로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진우야. 다른 건 나중에 생각해도 돼. 류현이 어머니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의 표정에는 여전히 무언가 복잡한 감정이 어려 있었다. 밤 11시. 병실이 조용해진 후 류현은 복도로 나와 휴대폰을 꺼냈다. 캐나다에 있는 양어머니 마리아에게 전화를 걸었다. 헐로 맘. 라이언. 오랜만이구나. 어떻게 지내고 있니? 마리아의 반가운 목소리가 들렸다. 맘,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제 생물학적 어머니를 찾았어요.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래. 드디어 찾았구나. 마리아의 목소리에는 기쁨과 슬픔이 섞여 있었다. 그분은 어떤 분이니? 정말 좋은 분이에요. 그리고 진우가 많이 아픈데 그분이 골수를 기증해 주시기로 했어요. 진우가 아프다고? 심각한 거니? 류현이 아들의 상황을 설명하자 마리아가 걱정하는 목소리로 말했다. 라이언, 너무 무리하지 마. 갑자기 모든 게 바뀌면 혼란스러울 거야. 그게 문제예요, 맘. 류현의 목소리가 떨렸다. 정말 혼란스러워요. 33년 동안 제가 누구인지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천천히 해도 돼, 라이언. 우리는 항상 너의 편이야.
생물학적 어머니를 만났다고 해서 우리 사이가 변하는 건 아니거든. 마리아의 따뜻한 말에 류현이 눈물을 흘렸다. 감사해요, 맘. 정말 감사해요. 전화를 끊은 후 류현은 병원 옥상으로 올라갔다.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보이는 곳이었다. 바람이 불어와 그의 머리카락을 흩날렸다. 복잡하지? 뒤에서 서윤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녀도 잠들지 못하고 올라온 것 같았다. 어머니, 잠 못 주무세요? 내일 수술 때문에 좀 긴장돼서. 너도 그렇고. 서윤이 류현 옆에 서서 야경을 바라보았다. 어머니, 제가 이상한 건 아닌가요? 뭐가? 생물학적 어머니를 만났는데도 여전히 캐나다 양부모님이 더 친숙하게 느껴져요. 15년이라는 시간이 너무 긴 것 같아요. 서윤이 아들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당연한 거야. 그분들이 너를 키워주셨잖아. 나도 이해해. 정말요? 그럼. 사랑은 혈연만으로 생기는 게 아니야. 시간과 정성이 필요한 거지. 우리도 천천히 가족이 되면 돼. 류현이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따뜻한 이해가 담겨 있었다. 하지만 내가 바라는 건 단 하나야. 내 아들이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난 충분해. 어머니. 그리고 지금은 진우가 중요해. 내 손자가 건강해지는 게 가장 중요한 거야. 다음 날 오전 7시. 수술 준비가 시작됐다. 서윤은 수술복으로 갈아입고 수술실 앞에서 대기하고 있었다.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지연이 다가와 서윤의 손을 잡았다.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다. 지연아, 우리 가족인데 뭘 고마워해. 처음에는 솔직히 어색했어요. 갑자기 시어머니가 생긴 것도 그렇고, 여보의 과거가 바뀐 것도 그렇고. 지연이 울먹였다. 하지만 진우를 보시는 어머님 모습을 보니까 정말 할머니시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피보다 진한 사랑이라는 게 있구나 싶었고요. 서윤이 며느리를 꼭 안아주었다. 우리 잘해보자, 지연아. 나도 처음이라 서툴겠지만. 아니에요. 어머님은 이미 충분히 잘하고 계세요. 박서윤님, 수술 준비되었습니다. 간호사가 부르자 서윤이 일어났다. 진우 아빠. 서윤이 류현을 불렀다. 네, 어머니. 무슨 일이 있어도 진우를 지켜줘. 당연하죠. 약속드려요. 류현이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다. 수술이 시작됐다. 골수 채취 수술은 3시간이 걸렸다. 그동안 류현과 지연은 수술실 앞에서 기다렸다. 여보, 괜찮을까? 지연이 불안해했다. 어머니는 강한 분이야. 괜찮을 거야. 하지만 류현도 불안하기는 마찬가지였다. 처음 만난 지 일주일밖에 안 된 어머니가 자신의 손자를 위해 위험을 감수하고 있다는 사실이 감동스러우면서도 부담스러웠다. 오후 2시, 드디어 김도연 과장이 나타났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모두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골수 채취도 무사히 끝났고 진우에게 이식하는 것도 잘 진행됐어요. 이제 생착이 되기만 하면. 생착이요? 이식된 골수가 진우의 몸에 정착해서 새로운 혈액세포를 만들어내는 과정이에요. 2주 정도 걸립니다. 곧 서윤이 회복실에서 나왔다. 아직 마취에서 완전히 깨어나지 않은 상태였지만 의식은 있었다. 진우는 괜찮아? 서윤의 첫 마디였다. 네, 어머니. 수술 잘 됐어요. 류현이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서윤이 안도하며 눈을 감았다. 그날 밤 진우는 무균실에서 새로운 희망을 품고 잠들었다. 할머니의 골수가 자신의 몸속에서 새로운 생명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류현은 두 병실을 오가며 어머니와 아들을 돌보았다. 피로했지만 마음은 한결 가벼워진 것 같았다. 여보,
이제 정말 가족이 된 것 같아. 지연이 남편에게 말했다. 그래. 이상하게도 이제야 완전해진 기분이야. 류현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15년간의 공백이 마침내 메워지기 시작한 것 같았다. 하지만 그들은 아직 모르고 있었다. 진짜 시험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을. 수술 후 10일째. 서유는 회복실에서 퇴원했지만 진우는 여전히 무균실에서 생착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다. 매일 혈액 검사를 받으며 새로운 골수가 자리 잡기를 바라는 나날들이었다. 할머니, 언제 집에 갈 수 있어요? 진우가 유리창 너머로 서윤을 보며 물었다.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표정은 잘 보이지 않았지만 목소리에 그리움이 묻어 있었다. 곧 갈 수 있을 거야. 조금만 더 참아. 서윤이 유리창에 손을 대며 말했다. 손자와 직접 접촉할 수 없어서 답답했지만 이 모든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어머니, 좀 쉬세요. 제가 여기 있을게요. 류현이 다가와 말했다. 그는 지난 열흘 동안 거의 병원에서 살다시피 했다. 너도 피곤할 텐데. 회사 일은 괜찮아? 일보다 중요한 게 가족이죠. 류현의 말에 서윤이 미소를 지었다. 아들이 점점 자신에게 마음을 열어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때 김도현 과장이 급하게 달려왔다. 그의 표정이 밝았다. 좋은 소식입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에게 집중됐다. 진우의 혈액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생착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어요. 백혈구 수치가 정상 범위로 올라왔습니다. 정말요? 지연이 벌떡 일어났다. 네, 이 상태라면 일주일 후에는 일반 병실로 옮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완전한 회복까지는 몇 개월이 더 걸리겠지만 가장 위험한 고비는 넘긴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특히 서유는 주저앉으며 눈물을 흘렸다. 정말 다행이야. 류현이 어머니를 부축하며 말했다. 어머니 덕분이에요. 정말 감사해요. 그날 저녁 가족들은 오랜만에 병원 근처 식당에서 함께 식사했다. 진우가 위험에서 벗어났다는 안도감에 모두의 표정이 밝았다. 이제 정말 가족이 된 것 같아요. 지연이 서윤을 보며 말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제는 어머님이 없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나도 마찬가지야. 너희가 있어서 외롭지 않아. 서윤이 며느리의 손을 잡았다. 그런데 어머니 궁금한 게 있어요. 류현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뭐든 물어봐. 제가 어린 시절에는 어떤 아이였어요? 서윤의 눈에 그리움이 어렸다. 정말 밝고 활발한 아이였어. 특히 바다를 좋아해서. 그게 문제였지만 서윤의 목소리가 잠시 어두워졌다. 매일 엄마 바다 가자고 졸랐어. 그림 그리는 것도 좋아했고 아버지를 꼭 닮았지. 아버지는 어떤 분이셨어요? 정말 따뜻한 사람이었어. 너를 정말 사랑했지. 잃어버린 후에도 평생 찾으려고 했고. 서윤이 핸드백에서 낡은 일기장을 꺼냈다. 이건 아버지가 너를 찾으면서 쓴 일기야. 보고 싶으면 가져가도 돼. 류현이 일기장을 받아들고 한 페이지를 펼쳤다. 2018년 3월 15일. 오늘 민호 생일이다. 11살이 되었을 텐데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건강하게 자라고 있을까? 가끔 꿈에서 민호가 나타나 아빠라고 부른다. 그때마다 깨어나서 펑펑 운다. 류현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아버지가 이렇게까지 너를 얼마나 그리워했는지 몰라. 돌아가시기 전까지도 포기하지 않으셨어. 그때 류현의 휴대폰이 울렸다. 캐나다에서 온 전화였다. 죄송해요. 급한 전화 같아서. 류현이 전화를 받았다. 헐로 데드. 양아버지 존의 목소리가 들렸다. 라이언, 어떻게 지내고 있니? 마리아에게서 소식 들었는데. 네, 아들이 많이 좋아졌어요. 그럼 다행이구나.
그런데 라이언, 혹시 시간이 되면 캐나다로 와줄 수 있을까?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 류현의 표정이 굳어졌다. 무슨 일이신가요? 전화로는 하기 어려운 이야기야. 내가 입양되었을 때의 일에 관한 거야. 류현이 당황했다. 데드, 지금은 진우 때문에 캐나다로 갈 수가 없어요. 알겠다. 하지만 언젠가는 들어야 할 이야기야, 라이언. 전화가 끝난 후 류현의 표정이 복잡해졌다. 서윤이 걱정스럽게 바라보았다. 무슨 일이야? 양아버지가 제가 입양되었을 때 일에 대해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고 하세요. 어떤 이야기일까? 류현이 고개를 저었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뭔가 숨겨진 게 있는 것 같아요. 며칠 후 진우는 일반 병실로 옮겨졌다. 비록 아직 면역력이 약해서 조심해야 했지만 가족들과 직접 만날 수 있게 되었다. 할머니. 진우가 서윤을 보자마자 달려와 안겼다. 우리 진우 많이 컸네. 할머니가 보고 싶었어? 네. 매일 할머니 생각했어요. 진우의 얼굴에 생기가 돌아온 것을 본 모든 사람이 기뻐했다. 할머니, 이제 계속 우리랑 같이 살아요. 진우의 말에 어른들이 조용해졌다. 진우야, 할머니는 할머니 집이 있어서. 싫어요. 할머니도 우리 가족이잖아요. 진우가 고집을 부렸다. 그래, 할머니도 우리 가족이지. 류현이 진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어머니, 정말 저희와 함께 지내시면 어떨까요? 류현의 제안에 서윤이 당황했다. 아니야, 너희도 적응할 시간이 필요하고. 어머님. 지연이 나섰다. 저도 어머님과 함께 지내고 싶어요. 혼자 계시면 걱정돼요. 하지만, 어머니. 류현이 서윤의 손을 잡았다. 15년을 잃어버렸잖아요. 이제 함께 지내면서 그 시간을 채워가요. 서윤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15년간 혼자였던 시간들이 떠올랐다. 남편을 잃고 나서는 더욱 외로웠는데 이제 진짜 가족이 생긴 것 같았다. 정말 괜찮을까? 물론이죠. 우리는 가족이에요. 그날 밤 서윤은 집에 돌아가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도훈의 영정 앞에서 잠시 멈춰서서 말했다. 여보, 저희 민호 정말 좋은 사람으로 자랐어요. 며느리도 착하고 손자도 너무 예뻐요. 이제 정말 가족이 되려고 해요. 영정 속 도훈은 여전히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당신도 기뻐하시겠죠? 우리가 원했던 가족의 모습이에요. 며칠 후 서윤은 류현의 집으로 이사했다. 진우가 태어나는 날에 맞춰서였다. 할머니, 정말 우리 집에 사는 거예요? 진우가 신나서 물었다. 그럼 이제 매일 할머니와 함께야. 와, 엄마, 이제 진짜 할머니가 생겼어요. 진우의 기뻐하는 모습을 보며 모든 사람이 웃었다. 그날 저녁 가족 모두가 함께 저녁을 먹었다. 오랜만에 완전한 가족의 모습이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류현이 서윤을 보며 말했다. 진우를 살려주시고 저희에게 진짜 가족이 뭔지 알려주셔서. 민호야, 고마워할 건 내가 더 많아. 15년 만에 아들을 되찾았잖아. 서윤이 아들의 손을 잡았다.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야. 하지만 그들은 아직 모르고 있었다. 캐나다에서 온 전화가 이 평온한 일상에 또 다른 파문을 일으킬 것이라는 것을. 진우가 태어난 지 한 달이 지났다. 서윤이 이사해 온 후 류현의 집은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할머니와 손자는 하루 종일 붙어서 그림을 그리고 동화책을 읽으며 시간을 보냈다. 할머니, 이거 바다예요. 진우가 크레파스로 그린 그림을 서윤에게 보여줬다. 푸른 바다와 하얀 파도, 그 위로 갈매기들이 날아다니는 모습이었다. 우와, 우리 진우가 정말 잘 그렸네. 바다가 정말 예뻐. 서윤이 손자를 안아주며 칭찬했다. 그런데 이상했다. 진우는 바다를 직접 본 적이 거의 없는데도
바다 그림을 유독 잘 그렸다. 마치 유전자에 새겨진 기억처럼. 어머니, 진우가 요즘 바다 그림만 그려요. 지연이 부엌에서 차를 우려오며 말했다. 그러게. 할아버지랑 아빠를 닮은 것 같아. 서윤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도훈도 류현도 모두 바다를 좋아했었다. 그때 현관 초인종이 울렸다. 류현이 회사에서 돌아온 것 같았다. 아빠. 진우가 달려가 문을 열었다. 그런데 류현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다. 무언가 심각한 일이 있었던 것 같았다. 여보, 무슨 일 있어? 지연이 남편을 맞으며 물었다. 캐나다에서 또 전화 왔어. 양아버지가 직접 한국에 오신다고 해. 서윤이 놀라 바라보았다. 언제? 내일이래. 정말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고.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일이라고 하셔. 그 밤 류현은 잠들지 못하고 뒤척였다. 양아버지가 갑자기 한국까지 온다는 것은 정말 심각한 일이 있다는 뜻이었다. 걱정하지 마. 무슨 일이든 우리가 함께 해결하자. 지연이 남편의 손을 잡으며 위로했다. 고마워, 지연아. 하지만 불안해. 혹시 좋지 않은 소식이면. 다음 날 오후 인천공항에서 존 윌슨을 만났다. 70대 중반의 그는 여전히 건장했지만 얼굴에는 피로가 역력했다. 데드. 류현이 양아버지를 안으며 인사했다. 라이언, 많이 힘들었구나. 존이 양아들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의 눈빛에는 미안함과 걱정이 섞여 있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존은 진우를 처음 만났다. 할아버지예요? 진우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래, 할아버지야. 넌 진우구나. 정말 아빠를 닮았네. 존이 손자를 보며 미소 지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복잡한 감정이 숨어 있었다. 집에 도착한 후 서윤이 정중하게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서윤입니다. 라이언의 생물학적 어머니시군요. 만나게 되어 반가워요. 존이 영어로 말하자 류현이 통역해 주었다. 저녁 식사 후 존이 입을 열었다. 라이언, 이제 진실을 말해야 할 시간인 것 같다. 류현과 서윤, 지연이 긴장한 표정으로 바라보았다. 너를 입양하게 된 과정이 생각했던 것과 달랐어. 존이 깊은 한숨을 쉬었다. 사실 2010년 8월 내가 바다에서 발견되었을 때 너는 죽지 않았어. 기적적으로 살아있었지. 서윤이 깜짝 놀라 손으로 입을 막았다. 그럼 민호가 정말 살아있었던 거예요? 네. 하지만 심각한 뇌손상으로 기억을 잃은 상태였어요. 그리고 신원을 확인할 방법이 없었죠. 존이 계속 말을 이었다. 당시 한국의 한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었는데 담당 의사가 제 친구였어요. 그가 연락해서 이 아이를 입양할 의향이 있냐고 물어봤죠. 류현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럼 제가 살아있다는 걸 알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온 거야. 존이 가방에서 낡은 서류 뭉치를 꺼냈다. 이게 당시 병원 기록들이야. 그리고 경찰 보고서도. 서윤이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아보았다. 한글과 영문이 섞인 복잡한 서류들이었다. 여기에 민호라는 이름이 있어요. 서윤이 울먹이며 말했다. 하지만 왜 저희에게 알려주지 않았나요? 존이 고개를 숙였다. 그게 내가 평생 후회하는 일이야. 데드. 류현이 양아버지를 바라보았다. 당시 라이언은 심각한 상태였어. 기억도 잃었고 언어 능력도 많이 손상되었지. 의사는 가족을 찾아도 아이가 알아보지 못할 거라고 했어. 존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그리고 솔직히 마리아와 나는 아이가 간절했거든. 그래서 잘못된 선택을 했어. 가족을 찾으려는 노력을 충분히 하지 않았지. 서윤이 주저앉으며 울었다. 15년간의 고통이 사실은 피할 수 있었던 것이라는 생각에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다. 어머니. 류현이 어머니를 안아주었다. 그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라이언이 성장하면서 가끔 한국어 단어를 중얼거리곤 했어. 엄마, 아빠, 그리고 민호라는 이름도. 존이 계속 말했다. 그제서야 우리는 깨달았지. 이 아이에게 진짜 가족이 있다는 것을. 그래서 몇 년 전부터 한국의 실종자 데이터베이스를 뒤지기 시작했어. 그래서 저를 찾으신 거군요. 서윤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라이언이 한국에 오겠다고 했을 때 나는 반대했어야 했어. 하지만 이미 늦었지. 그리고 사실 진실을 말할 용기가 없었어. 존이 류현을 바라보았다. 라이언,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류현이 한참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다. 데드, 화가 안 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류현이 서윤과 진우, 지연을 바라보았다. 지금 이 순간이 있기까지 모든 과정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만약 어릴 때 돌아왔다면 진우도 없었을 테고 이렇게 성장하지도 못했을 거예요. 서윤이 고개를 끄덕였다. 민호 말이 맞아.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어. 그리고 당신들도 민호를 정말 잘 키워주셨어요. 감사해요. 존이 놀란 표정을 지었다. 화내지 않으시는 건가요? 처음에는 화도 났고 원망도 했어요. 하지만 지금 민호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된 건 당신들 덕분이잖아요. 서윤이 존의 손을 잡았다. 이제 우리는 모두 가족이에요. 캐나다의 할아버지, 할머니와 한국의 할머니가 함께하는 큰 가족이죠. 진우가 갑자기 끼어들었다. 그럼 저는 할아버지가 3명이에요? 모든 사람이 웃었다. 아이의 순수한 질문이 무거웠던 분위기를 한순간에 밝게 만들었다. 그럼 할아버지가 3명이야. 하늘나라 할아버지, 캐나다 할아버지, 그리고 서윤이 말을 멈췄다. 하늘나라 할아버지? 진우가 물었다. 응, 아빠의 아빠가 하늘나라에 계셔. 그분도 진우를 정말 사랑하실 거야. 그날 밤 모든 진실이 밝혀진 후 가족들은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다. 상처와 용서, 그리고 사랑에 대해서. 일주일 후 존은 캐나다로 돌아갔다. 떠나기 전에 그는 말했다. 라이언, 내가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해. 그리고 마리아도 곧 한국에 와서 손자를 보고 싶어 한다. 언제든지 오세요, 데드. 이제 우리는 정말 큰 가족이에요. 공항에서 작별 인사를 나눈 후 류현 가족은 집으로 돌아왔다. 어머니, 이제 정말 끝난 건가요? 류현이 서윤에게 물었다. 그럼 이제 시작이야. 우리 가족의 새로운 시작. 그날 저녁 서윤은 도훈의 영정 앞에서 마지막으로 말했다. 여보, 이제 정말 안심해도 돼요. 우리 민호는 행복해요. 좋은 아내, 예쁜 아들과 함께 살고 있어요. 그리고 저도 더 이상 외롭지 않아요. 영정 속 도훈은 여전히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몇 달 후 봄이 왔다. 진우는 완전히 건강을 회복했고 가족들은 강릉 바다로 여행을 떠났다. 15년 전 민호가 사라졌던 그 바다였다. 할머니, 바다가 정말 예뻐요. 진우가 파도를 보며 신나게 뛰어다녔다. 조심해, 진우야. 너무 깊은 데 가면 안 돼. 류현이 아들을 부르며 말했다. 15년 전 자신에게 했던 서윤의 말과 똑같았다. 아빠, 이상해요. 이 바다가 왜 이렇게 익숙하죠? 류현이 바다를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그럼 내가 태어나서 처음 본 바다거든. 서윤이 아들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어머니, 감사해요. 우리를 찾아주셔서. 민호야, 이제 그런 말 하지 마. 우리는 가족이야. 바다에서 따뜻한 바람이 불어왔다. 15년 전 모든 것을 앗아갔던 그 바다에서 이제는 희망의 바람이 불어오고 있었다. 할머니, 바람이 우리한테 인사하는 것 같아요. 진우가 팔을 벌리며 소리쳤다.
그럼 바람이 우리에게 다시 만나서 반갑다고 말하는 거야. 서윤이 손자를 안으며 말했다. 바다 위로 석양이 지고 있었다. 붉은 노을이 파도 위에서 춤추고 있었고 가족들의 웃음소리가 바람에 실려 퍼져나갔다. 15년간의 기다림이 끝났다. 바람의 흔적을 따라 헤어졌던 가족이 다시 만났다. 그리고 이제 그들 앞에는 새로운 시간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잃어버린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앞으로 만들어갈 시간들로 그 공백을 채워갈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불어오는 바람 속에서 그들의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었다.